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싱글맘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큰 행운이 찾아오거나 횡재를 했을 때 로또 맞았다고 하잖아요. 예전엔 그저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왔네, 하늘에서 떨어진 복이라는 둥 했었는데 이제는 로또가 행운과 복의 상징이 되었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큰 횡재나 행운을 누려본 적도 로또에 당첨된 적도 없지만 저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에게 크게 한 방 먹인 소소한 행운은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중간은 가자라는 말은 늘 제 삶의 지향점이었어요. 현실에서는 오히려 평범하게 살기가 어렵고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왔죠. 그래서 학생 때부터 적당히 놀고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한 대학에 적당한 과로 들어가 적당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적당한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평일에는 남들과 같이 일하고 주말에는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는 게 저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그런 제가 꽤나 무료하고 심심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지 제 친구는 저를 여기저기 데려가곤 했어요. 주로 사람들이 많은 술자리에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 30살 때 남편을 만나고 말았네요. 저보다 2살 많고 증권회사에 다닌다는 남편은 첫 만남부터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몇 번 친구를 따라간 모임에서 얼굴을 트고 나중엔 따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진 씨, 자전거 타는 게 취미라면서요? 잘 됐다. 왜요? 동균 씨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네, 학생 때 산악 자전거 타는 동호회도 들었어요. 산악 자전거요? 저는 그냥 일반 자전거로 한강 산책하는 게 취미인데 평지에서 타면 지루하지 않겠어요? 뭐 어때요? 산악이든 일반이든 바퀴 달린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누구랑 타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현진 씨랑 타면 지루할 틈도 없을걸요? 나중에 같이 한강 가서 타요. 저도 남편의 구애가 싫진 않아서 종종 둘이서만 만나곤 했죠. 준수한 외모에 직업도 좋고 같이 있으면 편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남자 말을 참 예쁘게 했거든요.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대화만 하면 달콤하기 그지 없었어요. 솔직히 심심하고 늘 어영부영한 삶을 살아왔던 제게 남편은 마치 일확천금, 제게는 로또와도 같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로또와 같은 남편과 1년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냈어요. 역시 평범하고 적당한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제게 이상형의 남자와의 결혼은 보통의 일상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만 같았죠. 결혼 생활도 순탄하기만 하더라고요. 1년 뒤에 제 눈을 쏙 빼닮은 아들이 태어나기도 했죠. 맞벌이를 하면서 애 1명 키우는 게 세상 왜 그렇게 힘든지. 하지만 남편과 함께 서로 지치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았죠. 남편은 늘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크면 함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준우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커야 우리 가족 셋이서 당신 좋아하는 자전거도 나란히 타면서 나들이도 하고. 준우야, 언제 다 클래? 우리 준우 언제 커서 아빠 술 친구 해주나? 아이 참, 한참 멀었네. 이제 모유된 애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네요. 준우랑 같이 야구도 보러 다니고 캠핑도 가고 준우 운전도 내가 가르쳐주고. 당신 너무 앞서간다. 당장에 기저귀나 갈아줘. 우리 준우는 아빠가 운전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기저귀 갈아주길 원할걸? 솔직히 임신했을 때는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 외벌이만으로는 아이 낳고 빠듯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계속 경제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낳고 나서도 복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 회사의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사원복지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한들 집안일이나 육아의 무게는 엄마인 제게 더 무겁게만 느껴졌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혹시나 독박 육아를 하진 않을까 지레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남편은 절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참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남편이 회사 내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된 일이지만 회사에서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하는 일도 늘어나 야근을 하거나 출장 가는 일이 많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과장이 된 만큼 개인의 역량을 늘려야겠다며 영어 학원에까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일하면서 아들을 홀로 돌보는 날들이 많아졌죠.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남편이 본인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열의가 있는지 알기에 앞에서 우는 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출장? 저번 달에도 갔다 왔잖아. 요새 텀이 왜 이렇게 짧아? 아유, 나도 죽겠어. 그래도 이번엔 이틀뿐이야. 일 빨리 끝낼 수 있게 해볼게.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우리 준우한테도. 안 그래도 준우가 당신 얼굴 가물가물하다고 유치원 시간에 그림 그릴 때 당신 얼굴을 못 그렸대. 너무 마음 아프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내가 풀로 준우랑 시간 보낼게. 당신은 친정 가서 장모님이랑 식사를 하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든 혼자 자전거 타고 오든지 해.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여보가 숨을 쉬고 살지. 미안해 여보. 내 맘 알지? 그래, 당신 맘 내가 알지. 누가 알아?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들과 씨름하고 집안일 하느라 몸이 힘들긴 했지만 남편도 제 딴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기에 꾹 참고 버텼어요. 하지만 버틸 수 있다는 건 저의 착각이었는지 제 몸은 점점 망가지고야 말았죠. 관절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응급실만 몇 번을 찾아갔네요. 남편이 승진하고 근 1년을 일과 육아에 목매어 사니 솔직히 이만큼 버틴 것도 용했죠. 제가 응급실에 입원해 있을 때 회사에서 야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은 제 몸이 축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나 봐요. 저에게 회사 일을 쉬는 건 어떠냐고 묻더군요. 여보, 잠깐 회사 일 쉬는 건 어때? 뭐? 지금? 내가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준우도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나 젊었을 때 벌어서 저축 좀 해놔야지. 그러다가 당신이 더 아플까봐 그러지. 당장 돈 아쉽다고 사람 잡겠어. 미안해. 내가 회사 일이 많아서 당신 돕지도 못하고. 나 당신 아픈 거 못 보겠어. 당장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준우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엄마 손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신한테 강요하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봐. 그때는 남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당장 몸이 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을 쉬고 일단 가정에 충실하자고요. 남편은 결정을 내린 제게 정말 고맙다고 본인이 더 출세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후회 없이 만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믿었고요. 정든 회사 생활을 접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내조하는 데 집중했어요. 분명 제가 100%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위한 일이니 후회는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요. 저는 꾸준히 가족을 위해 24시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상이 괜찮고 만족스럽다고 저를 다독여왔고 마치 하늘이 그런 제 생각을 송두리째 뒤엎어 주겠다는 양 대형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 때문에 저는 눈을 뜨게 됐죠. 며칠 동안 모르는 번호로 제 핸드폰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잘못 걸려온 전화라기엔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이 찍혀 있어서 보이스 피싱인가 싶었죠. 일을 그만둬서 거래처나 다른 부서 직원에게 전화 올 일이 없으니 그 후로는 모르는 번호를 일체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 번호를 무시하고 3일 후에 같은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문자였을 것 같나요? 그 문자는 제 속과 인생을 순식간에 복잡하게 만들더군요. 그쪽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이건 당장 그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자가 아닌가요?
아니, 제가 남편을 얼마나 믿고 사랑을 하던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딴 문자를 하는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문자를 보내고 몇 분 후에 바로 핸드폰이 무섭게 울리더군요. 그 번호였습니다. 지금도 그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고현진 씨 핸드폰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이동균 씨 와이프 맞으시죠? 아니, 누구시냐고요? 나 이동균 씨 아이 임신한 여자예요. 대체 어디 사는 이동균인지 고현진이란 이름의 여자와 결혼한 이동균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무리 날벼락이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떨어진다곤 하지만 이렇게 사람 가슴을 쑤시면서 떨어져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위해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니, 다짜고짜 전화해서 그걸 믿으라는 건가요? 끊겠습니다.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나 땡땡증권 이동균 가장하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만난 지 1년도 넘었어요. 아, 이동균 가장하고 그 정도로 각별한 사이면 이동균 가장님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겠어요? 생년월일, 고향, 신체 특징도 알고 있나요? 분명 전화를 건 사기꾼 입을 틀어막기 위해 한 말인데 이 사기꾼은 남편의 생년월일도 고향도 신체 특징도 모두 다 알고 있더군요. 심지어 나온 고등학교와 제 아들의 생일까지 보란 듯이 주르륵 읊더군요. 어때요? 이 정도면 좀 믿음이 가나요? 고작 그걸로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내가 믿으라고요? 시간 낭비 같으니까 그냥 끊겠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남편이 바람을, 그것도 불륜한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걸 고작 전화 한 통으로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차단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오더군요. 이번엔 사진으로요.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손이 파들파들 떨리더군요. 그 여자가 보낸 사진은 다름 아닌 태아 초음파 사진 하나와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아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사진 속 여자 볼에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피가 차게 식는데 대체 이 여자가 나한테 이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졌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사진 봤죠? 이제 좀 믿겠어요? 내가 동균 씨랑 어떤 사이인지. 대체 원하는 게 뭔가요? 그리고 만약 사실이어도 내 남편한테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직접 듣고 판단할 테니까 헛수고 그만하시죠? 동균 씨는 내가 그쪽한테 전화한 거 아예 몰라요. 내가 먼저 그쪽한테 정식으로 말할 게 있어서 전화한 거니까. 그게 대체 뭐냐고요? 나 동균 씨 애까지 임신했으니까 결혼까지 할 생각이에요. 우리 애 아빠 없이 키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 동균 씨랑 헤어져요. 당장. 굉장히 어이없는 요구를 굉장히 당당하게 하네요. 당신이 뭔데 헤어져라 명령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당신이 남편 애를 가졌던 안 가졌던 일단 남편한테는 내가 먼저일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지내온 시간도 그렇고. 그렇지도 않을걸요. 동균 씨가 집에 가면 그쪽이랑 얼마나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회사에서는 나랑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요? 나 동균 씨랑 같은 회사예요. 당신 남편 출근하면 하루 종일 나랑 붙어 있는다고요. 동균 씨 승진하고 야근도 늘었고 출장도 늘었죠? 그거 다 나랑 있던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자존심이라도 챙겨요. 어? 깔끔하게 알아서 떨어지라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건지,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여자는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끊긴 핸드폰을 붙잡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진짜인가 하는 생각과 설마 진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뒤섞여서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깜쪽같이 모를 수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한 가지 애매하게 넘어간 일이 생각이 나더군요. 몇 개월 전에 남편이 난데없이 향수를 선물 받아 온 겁니다. 본인이 직접 샀나 싶었는데 선물 포장이 되어 있어서 누구한테 받았다는 걸 금방 알았죠. 향수는커녕 냄새가 강한 스킨 로션도 싫어하는 남편이 무슨 일로 향수를 받아서 조금 의아했어요. 향수 선물 받았어? 누구한테? 설마 회사에서? 아래 직원 중에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이 있거든. 근데 나한테 몇 번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고 주더라고. 정규직 된 게 내 덕분이라나? 근데 하필 향수야? 진짜 당신을 모르나 보다. 평소에 일체 안 뿌리고 다니고 심지어 쓰는 로션도 무향이잖아. 이 김에 뿌리고 다니지 뭐. 기분 전환도 되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솔직히 조금 미심쩍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 묻기도 애매해서 마음속에 품었죠. 근데 이 전화를 받고 나니 그때 그 향수가 혹시 불륜 상대가 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났어요. 불륜 상대에게서 받은 향수를 매일 아침 내 앞에서 당당하게 뿌리고 다녔다니 제정신이 맞는 건가요? 아무리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할 일은 해야 했기에 아들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나가 아들을 데려오고 집안일도 하고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아들을 씻기고 재웠네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대체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고민뿐이었습니다. 그 고민에 잠겨서 헤엄을 치는 와중 남편이 드디어 퇴근하더군요. 매일같이 보여주는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보이면서요. 나 왔어. 준우는 자? 당신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또 몸이 안 좋은 거야? 머릿속으로는 당장 그 향수를 남편 머리통에 던지면서 추궁하고 싶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얼굴과 당장 제 몸을 걱정하는 말을 들으니 속으로 준비했던 무수한 말들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 일단 증거를 더 잡자라는 생각에 바로 일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씻어. 밥은 먹고 온 거야?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남편을 대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죠. 확실히 이중생활을 해서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자고 있는 남편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화면 지문을 찍어 남편 핸드폰 잠금 해제를 했어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죠. 열면 주체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게 나오고 나면 열기 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남편의 핸드폰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제게 전화했던 여자로 추정되는 상대방과 나눈 대화 메시지들,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보고 싶다. 다음 주에는 아내에게 출장이라고 하겠다. 그때 어디 놀러 가자. 아내가 일 그만둬서 다행이다. 아내가 24시간 애 보니까 내가 애랑 놀아줄 시간 줄여서 자기 만난다 등등.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무슨 배짱으로 이런 걸 지우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는 건지 간이 엄청나게 큰 인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네요. 아니면 멍청하던가요. 지금까지 그토록 다정한 모습도 다 거짓이고 제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것도 저를 걱정한 게 아니라 제가 아이를 보면 본인은 마음 놓고 불륜한 시간이 늘어나서라니. 로또에 당첨된 줄 알았는데 꽝도 이런 꽝이 또 없었네요. 이제 주저함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날 코를 고는 남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결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단 웃는 얼굴로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아들은 유치원이 끝난 후에 가까이에 사는 친정에 맡겼죠. 그리고 이제는 거의 다 써가는 문제의 향수를 들고 퇴근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자와 미래를 즐기다 오는 건지 늦더군요. 밤 11시가 됐을 때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나 왔어 여보. 안 자고 있었네. 우리 아들 자는 얼굴 한번 봐야겠다.
준우 없어. 내가 친정에 보냈어. 어? 왜? 준우는 왜 보고 싶어 해? 준우 때문에 불륜하는 여자랑 만날 시간 줄어드는 거 아니었어? 뭐야? 당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불륜? 시간 아까우니까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고 변명하는 절차 그만 좀 넘기자. 이거 걔가 준 거니? 네가 회사에서 만나는 그 여자, 당신 오피스 와이프가? 저는 남편의 향수를 들고 물었어요. 남편은 제 손에 있는 향수를 보고 순간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참나, 저렇게 표정도 못 숨기는데 지금까지 속은 제가 한심하더군요. 아니다. 그래도 당신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오피스 와이프로 불리긴 좀 억울하겠네. 두 번째 와이프라고 할까? 여보, 내가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저는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온 말에 울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향수를 던져버렸죠. 향수는 남편을 스쳐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요. 당신 행여라도 실수하거나 잠깐 한눈 판 거다. 한순간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런 헛소리는 하지도 마. 당신 나랑 헤어지려고 했다며? 나 당신이랑 그 여자가 한 문자 다 봤어. 그 여자한테 나랑은 곧 헤어질 거라고 아주 애절하게 달래더라. 진짜 내가 등신이지. 장장 1년 동안 회사 부하 직원이랑 세계 사랑을 하는 남편을 몰라봤다니. 그래, 당신도 다 알았으니까 나 변명하진 않을게. 근데 나 정말 당신이랑 헤어질 마음은 없었어. 그게 변명이야? 잘난 이 과장님, 변명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당신이 생각 없다고 해도 이제 내가 있어. 난 당신이랑 절대 못 살아. 헤어져. 여보, 이게 그렇게 갑자기 내릴 결정이야?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1년 동안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임신까지 시켰으면서. 더 이상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준우는 내가 키워. 준우 양육권은 단독으로 내가 가져올 거야. 그 여자가 본인 애랑 준우 같이 키우는 꼴 나 못 봐. 그리고 이 집도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이 가머니설로 꼬여서 회사도 그만뒀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하고 바닥에 놔앉을 순 없지. 그래, 준우는 당신이 데려가. 근데 집은 못 줘. 이혼하자는 거 당신이야. 난 이혼 생각 없었어. 먼저 헤어지자고 나온 주제 집을 가져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근데 당신 이 집 못 가져갈걸? 당신 여자친구가 설레발 치는 바람에 나는 그 여자 임신 초음파 사진부터 증거가 많거든. 어쩌나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 나대서. 준우랑 난 친정에 갈게. 저 더러운 향수 냄새 진동하는 집에 있고 싶지도 않네. 내일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 걸 테니까 달콤한 연애하면서 어디 잘해봐.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준비했던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로또와 같은 행운인 줄만 알았던 남자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남편의 달콤한 말들에 저 자신도 남편이 진짜 어떤 인간인지 모른 척 해온 걸지도 몰라요. 순간의 달콤함에 빠져서 본질을 못 봤던 거죠. 저는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보고 바로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 말대로 순순히 먼저 이혼은 해주었지만 그 두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 꼴은 도저히 못 보겠거든요. 이제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에게는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신청했고 그 여자에게는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그 여자가 제게 전화 목록과 보낸 사진들 그리고 남편 핸드폰에서 수집했던 증거들을 모두 변호사에게 넘겼네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기본 6개월은 소요된다고 제게 경고하긴 했지만 이게 마냥 기분 좋고 마음 편한 소송도 아니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심적으로 지치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다시 일을 찾아보기도 했고요. 일을 오래 쉬기도 했고 나이도 들어서 회사로 복직은 불가능했고 비슷한 사무직도 힘들 것 같더군요. 그때 친정어머니 지인분께서 제게 로또 판매점 신청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한부모 가정이 되면 차상위 계층으로 우선 계약 대상자가 된다고요. 잘 되는 지점은 정말 로또에 당첨될 정도로 행운이라고 하니까 솔깃하긴 했지만 그만큼 되기 어렵다는 거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믿자야 본전이라고 일단 당장의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끝나는 대로 신청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놀 수는 없어서 동네 슈퍼마트 캐셔로 취직해서 일을 했습니다. 당장 키워야 할 자식이 있고 혼자가 된 제게는 한푼이 아쉬웠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소송도 진행하면서 일도 하고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들도 돌봤습니다. 정말 제가 살면서 이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산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숨 돌릴 틈 없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시련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치는 건가요? 주말에도 추가 근무로 마트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친정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일하고 있는. 현진아, 당장 병원으로 와. 준우가. 저는 어머니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마트 캐셔 유니폼을 입은 채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슨 상황인지가 다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슈퍼에 갔다가 골목에서 과속을 하던 차에 아들이 치여 사고가 나고 만 겁니다. 병원으로 향하면서 제발 큰 사고가 아니기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빌고 또 빌었지만 과속을 하던 차에 치인 거라 아들은 중상을 입어 큰 수술까지 하게 됐죠. 몇 시간에 걸친 수술 후에도 아들은 금방 깨지 못했습니다. 일하느라 아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이 무너질 뻔했어요. 그 몇 푼 더 벌겠다고 괜히 추가 근무를 해서 그렇게 아직 깨지 못한 아들 얼굴을 넋을 놓고 쳐다보는데 순간 아이 아빠에게 알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 소송 중인 거지. 이미 헤어졌고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지만 일단 애 아빠니까 애가 사고를 당해 중태인 건 알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병실에서 나와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신호가 가더니 세상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뭔데? 왜 전화했어? 변호사 통해 말 안 하고. 이혼 문제 때문이 아니야. 준우 지금 병원에 있어. 교통사고 났는데 수술하고 나와서 아직 안 깨어났고. 교통사고? 뭐? 의사가 못 깨어난대?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중태니까 당신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나한테 알리면 뭐 양육권 당신이 가져갔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말해서 뭐 어쩌라고. 처음 듣는 차가운 전 남편의 목소리 뒤로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뭐야? 그 여자야? 전화 그냥 끊어. 왜 받아? 아들이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인간은 상간녀랑 있구나 했습니다. 당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뭘 어쩌라고 했어? 나랑 헤어졌어도 준우 당신 아들이야. 아들이 지금 중태에 빠졌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당장 달려오지 못할 망정 그딴 소리가 나와? 말 조심해.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단독 양육권 가져간다고 당당하게 말할 땐 언제고 애 아프니까 쪼르르 전화를 해? 소송만 다 마무리되면 내 자식도 아니게 될 텐데 내가 굳이 병원까지 뛰어가야 돼? 됐다. 내가 애 내팽개치고 상간녀나 만나고 다닌 인간이랑 무슨 말을 하니? 됐다, 됐어. 수술하고 못 깨고 있는 거면 뭐 가망이 없다는 거야? 참나, 그것도 팔자다, 팔자. 사람이 다 제명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 네 자식 네가 알아서 해. 더 이상 애 핑계 대면서 귀찮게 하지 말고. 안 해, 안 한다고. 준우도 당신 같은 인간이 아빠로 남는 게 더 괴로울 거야. 노선 정리시켜줘서 고마워. 상간녀랑 좋은 시간 보내. 그저 인간의 도리로 연락해서 아들 상태를 알리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인간에게 정말 바닥났던 인간으로서의 정이 완전히 소멸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크면 같이 하고 싶은 게 많다던 인간이 모두 다 가식이고 꾸며진 거였던 거죠. 제 뼈를 깎는 한이 있더라도
이혼 소송으로 탈탈 털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중태에 빠진 아들을 돌보며 동시에 소송도 신경 쓰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쓰이더군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당한 후에 제 위경련도 재발하고 대상포진,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왔죠. 내가 이렇게 약한 인간이었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부모님은 제게 제 몸이 축나니 그냥 합의 이혼으로 끝내고 새 출발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깨어난 준우 몸 회복하는 거에 집중하자고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한 걸음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위자료만 받고 그 여자에게는 상간녀 소송 위자료를 받고 끝냈습니다. 내가 살았던 집에서 그 둘이 행복하게 살겠구나라는 유치한 생각에 속이 쓰렸지만 그때는 그 결정이 제게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만에 하나 신이 있다면 제가 포기한 단죄를 하늘이 그 두 연놈에게 내리겠다고 제 자신을 위로했었네요. 하지만 저도 그 울분이 안 풀려서 두 연놈이 일하는 증권회사로 민원을 넣었어요. 그 회사 직원인 이모 과장과 그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장장 1년간 불륜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고요. 저는 그들이 이 폭로로 잘리는 걸 원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결과는 그저 그 두 사람의 3개월 감봉 처리와 각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끝이 났더군요. 원하던 결말은 아니었지만 그저 폭로가 받아들여져서 조치가 취해져 그 둘의 일자리가 갈라졌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어요. 하지만 비온 뒤에 날이 갠다고 이혼이 끝나고 제게도 행운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장기간 입원을 한 후에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고 또 제가 판매점 신청했던 게 선정이 돼서 제가 어엿한 가게를 가진 판매인이 되었다는 건데요.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받은 위자료 보태서 겨우 아들과 둘이 살 전셋집 얻고 앞으로 살 길이 좀 막막했는데 제게도 꽃길까진 아니어도 푹신한 잔디밭길이 펼쳐진 거죠. 고난의 연속을 이겨내고 하나뿐인 가족인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사히 몸을 회복한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 이제 친구들 따라 태권도도 시작하고 싶다며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판매점도 손님이 미어 터지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나름 잘 운영이 됐고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몸이 남아나질 않을 정도로 바빴지만 오히려 그래서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제게 신세 한탄이나 후회는 사치였거든요. 그렇게 3년이 지나 저의 상처도 다 아물고 아들도 아빠의 부재를 나름대로 받아들였을 때 초대하지도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더군요. 아침에 판매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아직 안 연 매장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급하셨나 보네. 아침부터 로또를 사러 오시고 이렇게 생각하며 문으로 다가갔지만 왠지 이 할아버지 얼굴이 낯익은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 할아버지도 아니라 제가 아는 얼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라고 착각한 사람은 제 전남편이었어요. 3년 만에 본 전남편은 살이 쭉 빠져서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살이 빠진 건지 쪼그라든 모습에 할아버지라고 오해를 한 거죠. 저는 앙상한 손으로 매장 문을 두들기는 전남편의 얼굴을 순간 당황해서 빤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일단 들어가도 될까? 할 말이 있어서. 난 들을 말 없어. 돌아가. 나 이제 문 열고 장사 시작해야 돼. 저 준우 엄마, 부탁이야. 내 말 좀 잠깐 들어줘. 제발. 당장 침이라도 뱉고 당장 꺼지라고 하려고 했지만 전 남편의 모습이 처량하기도 했고 가게 문도 열어야 하니 빨리 듣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을 가게 안으로 들여보냈죠.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말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준우는 지금 몇 살이지? 10살인가? 수작 부리지 마. 당신 새치여에 절대 안 속으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용건이나 말해. 저 준우 엄마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지. 바람도 그렇고 또 뭐 사고 나서 아픈 아들 핑계 삼아서 전화하지 말라고 했던 거? 신경 쓰지 마. 이미 잊은 지 오래야.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지 지금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못 줘.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내가 정말 염치 없는 건 아는데 정말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집에 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여자한테 가면 되잖아. 그 여자가 낳은 예쁜 아기도 있겠네. 당신 집으로 가. 번지수 잘못 찾았어. 이제 못 가.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내가 아프다니까 바로 모른 척 해버리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프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이번에 췌장암 판정받았어. 놀랐지? 나도 놀랐어. 근데 그 사람한테 말하니까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 자기는 병수발 들면서 시간 보내고 싶지 않다고.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낳은 애까지 놓고 갔어. 나한테 키우라고. 뭐 어때? 결혼한 아내하고 사고 나서 누워있는 아들도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래? 그래, 내가 할 말이 아니지. 근데 준호 엄마, 내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며칠을 참다가 당신한테 온 거야. 진짜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한 번 살려주면 안 될까? 나 한 번만 받아주라. 나한테 가족은 당신하고 준호뿐이야. 현진 씨, 여보, 제발.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해? 의사한테 가. 병은 의사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랬지? 준우가 수술하고 못 깨어나고 있을 때 사람이 다 제 명이 있다고, 팔자라고. 그 말 그대로 당신한테 돌려줄게. 당신 팔자라고 생각해. 아내랑 아들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거 팔자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라고. 진짜 안 되는 거야? 나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어? 당연한 거 아니니?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 나 피곤하니까. 그럼 우리 민서 좀 맡아서 키워줘. 민서? 민서가 누구야? 설마 그 여자가 놓고 가네. 나는 이제 얼마 시간도 없고 이 몸으로 애도 못 돌봐. 참나,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사람이 할 부탁이냐고요. 진짜 돌았구나. 지금 나한테 그 여자랑 바람나서 생긴 애를 키우라고? 제정신이야? 아픈 게 췌장이 아니라 머리 아니야? 웬입으로 부탁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때 받고 싶어 했던 그 집 빼서 3억 만들어줄게. 그 돈으로 우리 민서 좀 제발 키워줘. 죽은 사람 부탁은 들어준다고 하잖아. 제발 얼마 안 있다가 죽을 사람 부탁 좀 들어줘. 당신은 정말 여전하구나. 여전히 지밖에 몰라. 말만 번드르르 잘하는데 속 가보면 죄다 본인을 위한 말뿐이야. 당신 말대로 죽은 날 받아놓고 가머니설로 사람 꼬여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니? 어? 내가 돈 준다고 하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 입 좀 닥쳐. 당신이 뭔데? 당신이 대체 뭔데 내가 어떻게든 못하겠어? 진짜 듣자 하니까 정도를 모르네. 그리고 그 돈 모르나 본데 나 그 3억 내 돈으로 만들 수 있어. 그 여자 애 안 맡아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잊었나 본데 우리 사이에 있는 애를 3년간 나 혼자 키웠거든. 우리가 이혼을 했던 단독 양육권이 나한테 있던. 일단 당신 친자면 양육비 지급해야 하는 거 알지? 양육비? 그래, 진짜 생각도 못했나 봐. 나 양육비 지급 명령만 당신한테 청구하면 어차피 그 돈 나한테 오는 거야. 우리 준우한테. 뭐 3억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가져올 수 있겠지. 근데 내가 그거 왜 안 했는데? 당신 꼴 보기 싫어서야. 당신이랑 더는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제 말에 안 그래도 잿빛이던 전 남편의 얼굴이 더 칙칙해지더군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죽기 전에 전 재산 털리기 싫으면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준우 앞에도. 그게 당신이 죽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다운 행동하는 거니까. 알아들었어?
전 남편은 제 고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끝내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분명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의 울분이 그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잠자고 있던 거였어요. 후련하기도 했고 뭔가 공허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예전엔 사랑했던 사람인데 결말은 헛웃음만 나오는 난장판이라서 그런가 봐요. 진짜 뒤돌면 남이라는 게 맞는 말인가 봅니다. 서로 바라보다가 뒤도는 순간 세상에서 제일 먼 관계가 되는 거죠. 제 말에 진짜 겁을 먹은 건지 완전히 단념을 한 건지 다행히 전 남편은 이후로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전 남편을 로또 취급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서 행운을 찾으려고 한 게 제 불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 스스로의 힘으로 제 안에서 행운을 찾고 행복을 찾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확실한 교훈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이런 대형 사건은 절대 터지지 않겠죠. 저는 저 스스로 로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들과 함께 행운이 넘치는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게도 늘 행운이 따라오길 바라고 앞으로 저와 아들의 앞날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